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알파 코리안 클래스의 헬레나입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 초저출산국에서 임산부가 된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께 약 3달 만에 인사드리니만큼 정말 설레기도 하고 또 정말 긴장도 되는데요. 이 특별한 순간을 빛내기 위해서 정말 멋진 공간을 찾았습니다. 바로 드미크로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이 김동익 대표님께서 고품질 영상과 또 이 녹음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임신과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임신 소식을 처음 알게 됐나요? 그 순간의 감정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임신 검사기에서 2주를 딱 확인한 게 작년에 11월 28일 아침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준비한 지가 한 5달 만이었는데 저는 마음만 먹으면 임신이 금방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생각보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딱 확인을 했었는데 딱 그 2주를 봤을 때 그냥 뭐지?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막 정말 기쁘고 눈물이 나고 사실 그런 거는 없었어요. 좀 실감이 안 났다? 네, 한마디로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세계적으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미 유명한데, 그쵸? 이 상황에서 직접 임신을 해보니 느낀 두려움이나 걱정이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임신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놀라고 그다음에 실감이 잘 안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니까 기쁜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더 큰 마음은 임신 초반에 앞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28일이 딱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하던 어떤 큰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막을 내린 그런 시점이었고, 이제 2024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제 오랜 구독자들 한 6분들 정도랑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콘텐츠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하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제가 그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막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중에 뭘 할까? 들뜬 마음, 이런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구상을 막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었었단 말이에요. 제가 딱 그 2주를 보고 나서 임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부터 모든 게 다 미지수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언제 태어나지? 그러면은 한 여름에 태어날 텐데 그러면 언제부터 배가 부르지? 내가 배가 부르는데 계속 방송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나면 정신없이 또 육아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나 이제 다 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두려움, 제 커리어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게요. 한국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보통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OECD 평균 1.6명, 출산율이 2번째로 낮은 스페인도 1.2명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출산 국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수많은 다른 저출산국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초저출산국이다. 이렇게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해요. 보통 3가지 이유 때문에 출산을 많이 꺼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아로 인한 커리어 포기. 또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직장을 나오면은 영영 못 돌아간다라는 말.
물론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어서 제도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나 봐요. 양가 부모님,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전담해서 맡아 키워주지 않으시면은 커리어를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도 사실 처음 임신했을 때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엄마 이제 어떡할 건데 나 애 낳으면 엄마가 알아서 키워준다며. 부모님은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워줄게.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막상 정말 아이가 생기니까 엄마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웃기만 하시던데 이게 웃는다고 될 일인가요, 여러분? 정말 시스템적인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든 일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일단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냥 두 사람이 신혼을 보내는 집과 아이를 키우는 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처음에 제가 신축 빌라에서 이렇게 신혼을 시작을 했었었는데 거기를 이사 가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이제 집을 보러 서울도 다니고 이제 좀 처음으로 외곽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파주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아파트를 봤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한 채 값이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신축 빌라 가격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이제 단지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당연히 평수도 훨씬 넓고 훨씬 아늑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 앉아서 그냥 멍하게 이렇게 한참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다 온 적이 있는데 와 우리 여기 오면 그냥 애 낳고 살고 싶겠다 안 그래?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편도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멀리는 갈 수 없다. 가까운 데 있자라고 해서 다시 이제 서울로 그때는 결정을 했었었는데 그냥 그런 집에 살면은 애 낳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서울에 계속 있었다면은 아직도 아이를 갖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경쟁적인 사회가 싫어서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의 부모님들이 제 세대도 사실 그랬어요. 네. 아이들을 당연히 사교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어린이집부터 거의 뭐 유치원 때부터 이제 사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냥 유치원이 아니라 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학교에서 뭐 1시? 뭐 거의 이때 끝난다고 하는데 점심시간쯤에. 근데 부모님이 이제 회사 다니고 하면은 6시, 7시에 퇴근하실 텐데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하죠? 애들 학원 가야죠. 뺑뺑이 돌려야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끝도 없는 사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국토연구원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요. 자녀 26세까지 양육비. 여러분 26세까지 양육을 하는 게 한국의 평균인가 봐요. 총 3억 4,921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투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평균적인 부모님들 중에 아이 낳으면 그냥 알아서 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지 알기 때문에 내 아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제 또래의 부모님들,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부모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은 될 사람들, 될 가망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걸 굉장히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 얘기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냐? 제가 결혼 7년 차거든요. 꼭 아이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40 전에는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곧 만으로 40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2024년. 이제 마흔을 앞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임신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아이를 예전부터 가지고는 싶었어요. 대학원 졸업하면 해야지. 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이제 알파 코리안 클래스 꾸리느라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또 책은 하나 내고 아이를 가져야지. 그러다 또 책 내고 시간 다 갔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싶고, 저도 제 입지를 만들고 나서 아이를 가지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낳는다면 꼭 올해에는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한국 정부의 저출산 지원책도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임신 전에는 임신에 대한 이런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 말을 이제 다른 뜻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와닿았던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임신을 해보니까 이런 많은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게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이제 100만 원을 저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드에 넣어서 쓸 수 있는 그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또 바우처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급여라고 해서 제 이제 아이가 만 0세에서 11개월까지 월 100만 원씩이 나온다고 하고요. 1세에서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씩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한테 되게 와닿는 거였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신 전에는 이런 정책을 아예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임신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임신 이후에 주위 반응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특히 이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엄마 아빠만 알고 있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12주차가 되기 전까지는 좀 유산할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러면 너무 또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제발 소문내지 말고 엄마만 알고 있어 그랬는데, 신나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동네방네 자랑하시고 친척들한테 다 얘기하시고, 또 신나서 막 한턱 썼다고, 이제 할머니 된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도 당연히 좋아하셨어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이제 시부모님께 임신했다고 말씀드리자마자 거의 남잔지 여잔지를 물어보셔가지고, 정말 최근까지 계속 통화를 할 때마다 이 성별을 정말 궁금해하셨다. 성별은 여자입니다. 네, 저는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가볼게요. 임신 이후 지금까지 가장 의지가 된 사람은 누구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쵸. 넘버 원은 제 남편이죠. 남편이 안 그래도 집안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뭐 청소, 뭐 쓰레기 버리는 거, 설거지. 저는 그나마 요리만 하고 있었는데 밥 냄새만 맡아도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국 사람이 밥 냄새 싫어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참기름 냄새도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는 아예 먹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은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고 기분도 안 좋고, 제가 만든 요리는 거들떠보기도 싫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제가 입덧이 심한 기간 중에 요리까지 다 전담을 해서 거의 집안일을 다 해줬습니다. 덕분에 제가 그 힘든 기간을 이제 잘 헤쳐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달라진 게, 제가 엄마한테 엄청 의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임신하고 나서는 산부인과 갈 때마다 전화하는 건 물론이고, 산부인과 가지 않아도 수시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제 입덧 얘기, 그다음에 그냥 아무 얘기,
그리고 "엄마도 그랬어? 엄마는 나 임신했을 때 뭐가 먹고 싶었어? 엄마도 그때 고기 못 먹었어?" 막 이러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보게 됐고요.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외에 특히 도움이 되었던 정보나 자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인천에 뭐 아무 연고도 없는 데도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얻었던 정보, 자원은 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얻었어요. 제가 임신 초기에 꽤 많이 힘들고 불안하고 막 이랬을 때 이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스타트업 업계를 다루는 채널인데 거기에서 김소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워킹맘 토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때 이제 빌리지 베이비라는 스타트업의 대표님께서, 이정윤 대표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낳고 한 이틀 만인가 3일 만인가 그 투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갔었어야 됐대요. 그래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냥 아이 낳자마자 거의 이제 정신 들자마자 이제 PT 자료 보면서 발표할 거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서 PT를 해서 투자를 받았다. 이 얘기를 보는데 제가 저렇게까지도 일을 하는구나. 저렇게도 하면 하는구나. 그냥 하면 되는구나. 라는 좀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김미경 토크쇼에서도 기억나는 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대요. 전업주부가 될 건지 워킹맘이 될 건지. 근데 결국에는 몇 년 뒤에 보면 둘 다 울고 있는 거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는 장소가 다르대요. 워킹맘은 회사에서 운대요. 내가 집에서 아이를 못 챙겨줘서 미안해서 울고, 그다음에 전업주부는 집에서 운대요. 나도 나가서 할 일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하면서 그게 억울해서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니까 그냥 시원하게 선택해라. 어디서 울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우프면서도 난 그냥 일하면서 울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마미톡이라고 하는 앱이에요. 가입해 보니까 이제 저처럼 임신하신 분들 또 출산 후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의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요. 나만 입덧이 힘든 게 아니구나. 정말 물만 먹어도 토하고 너무너무 힘든 분도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이제 주차별로 그 엄마들의 고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필요한 정보도 많이 얻고 모르던 용어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해 보니 어떤가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이제 좀 더 행복해졌나요? 이런 질문인데 임신 초반에는 원래 이렇게 되게 불안하고 또 아이가 있다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중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임신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12주 차 제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였어요. 사실 그 전까지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아기 집이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있고 아이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점 하나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전혀 아이로 보이지 않겠죠. 이게 뭐라고, 이게 아이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고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도 이제 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뭔가 아이라기보다는 막 올챙이 같이 생긴 그런 게 거기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베이비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실감도 안 나고 뭐 배도 안 나오고 뭐 아무 느낌이 없죠. 그냥 입덧하는 거 말고는. 딱 12주 차에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아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이의 형상을 한 정말 아이가 막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막 손을 막 머리에도 가져가고 막 다리도 계속 움직이고 가만히 있질 않고 막 계속 이러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저거 뭐예요? 제 아기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죠. 너무 활발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가만히 있질 않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시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막 흐르고 있더라고요.
진짜 놀란 것 같아요. 저게 지금 내 뱃속에 있다고? 너무 놀라서 그날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정말 임신했다는 게 실감이 나고 손발을 움직이고 막 이런 모습이 뭔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동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보는 날이 막 기다려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제 아이 태명이 있어요. 태명은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지어주는 이름인데 청룡이라는 아이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남잔 줄 알고, 그리고 올해가 청룡띠여서 청룡이라고 힘차게 이름을 지었는데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청순이로 바꿀까 이러다가 청순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계속 청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제 배에 손을 올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이고 굉장히 기대에 차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혹은 제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 이제 핀란드 사례가 기억이 났어요. 핀란드에서는 80% 이상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간다고 합니다. 영유아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의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 부모님들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서, 말하자면은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뭐 대기를 해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애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거기 가는, 매우 쉽게 가는 이제 이런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건데, 굉장히 오래전에 본 영상인데도 아직까지 기억이 났던 거는 나도 저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그때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결혼도 하기 전이고 제가 당연히 아이가 있기도 전인데 저렇게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임신이라는 저의 정말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저출산이 문제인가요? 또 임신한 그 여성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봐 주고 있나요? 저도 되게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의견 남겨주시면 또 신선한 그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